아기를 잃은 날, 내 온몸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뱃속에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상실감보다 더 잔인했던 것은 내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아니라 남편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 일렁이던 그 환한 웃음이었다. 나는 피 묻은 손으로 떨리는 휴대폰을 쥐었다. 그 속에서 도준 씨는 내가 죽어갈 때 어느 화려한 술집 소파에 앉아 짙은 화장을 한 여자와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사진 너머로 들리는 것만 같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다. 아니, 그때 내 마음속에선 이미 누군가가 죽었다. 사랑했던 남편도 고귀했던 어머니라는 이름도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나 서은정이라는 여자도. 그날 병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나는 결심했다. 내 남편과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웃어주리라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남편 도준 씨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좀 더 무겁고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끄는 듯한 그 소리. 시어머니 김말순 여사의 발소리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어머니가 들어왔다. 아니, 들어오자마자 내게로 쏟아진 건 위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었다. 내가 그렇지 뭐. 하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니? 어머니는 침대 발치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6년 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그 인자해 보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주름진 입가에는 오직 조롱과 멸시만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갓 수술을 마치고 마취 기운도 가시지 않은 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자궁 속에 머물던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구멍이 뚫린 듯 시리기만 했다. 어머니, 제가 아기를 잃었어요. 제가 제일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그저 힘없는 신음뿐이었다. 어머니는 내 옆에 놓인 반쯤 비워진 물컵을 보더니 혀를 쯧쯧 찼다. 애를 잡아먹어도 유분수지, 팔자가 새도 어쩜 이렇게 새니?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그 궁상맞은 얼굴로 복을 다 걷어차더니 결국 내 아들 자식까지 죽여버리는구나. 나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다. 세상은 저렇게 평온하게 돌아가는데 내 세상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내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 아들 걱정뿐이었다. 도준이는 지금 밖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너 같은 마누라 얻어서 대접도 못 받고 이제 겨우 생긴 자식까지 내가 관리를 못해서 보내버렸으니 걔가 지금 제정신이겠냐고. 도준 씨가 속이 상한다고요? 어머니,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랑 술을 마시고 있어요. 나는 다시 한번 속으로 삼켰다. 아직은 아니었다. 이 사실을 지금 터뜨리기엔 내 몸이 너무 약했고 내 복수는 아직 설계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을 6년 동안 견뎌왔다. 너는 우리 집안의 과분한 복을 받은 거야. 도준이 같은 남자 만난 걸 천운으로 알아라. 내가 애를 못 갖는 건 내 정성이 부족해서다. 이런 말들은 송곳처럼 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내 뱃속에서 쓰러져간 그 작은 생명의 무게가 내게 도끼를 심어주었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어 시트를 움켜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어머니는 내 사과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며 침대를 툭 쳤다. 죄송하면 다냐? 앞으로 몸조리한다고 유세 떨 생각 마라. 도준이 밥이나 제때 챙겨주고 시댁 제사 다음 주니까 잊지 말고 내려오고.
내가 죄인인데 누워만 있을 자격이 있겠어? 어머니가 병실을 나갈 때까지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6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첫 해 명절에 20인분의 음식을 혼자 다 하고 손가락이 퉁퉁 부었을 때도 어머니는 요즘 젊은 애들은 엄살이 심해라며 비웃었다. 도준 씨는 옆에서 사과 껍질이나 깎아 먹으며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좀만 참아 은정하라고 속삭였다. 그때의 나는 왜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 왜 나 자신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그들의 비위를 맞췄을까?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내 자책은 차가운 이성으로 변했다. 시어머니 말순 여사는 죽어서도 나를 괴롭힐 위인이었다. 그녀는 내가 불행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으니까. 내 남편 도준 씨는 그 비겁한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효자라는 가면을 쓰고 내 등골을 빼먹는 기생충이었다. 나는 간호사가 들어오기 전까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의 무늬가 마치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처럼 보였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 하지만 약속할게. 너를 외면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내 아빠와 너를 잡아먹었다고 비난한 내 할머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벌을 줄 거야. 밤 11시가 되어서야 도준 씨가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에게선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며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은정아, 자. 미안해. 일이 너무 많아서 이제야 왔어. 상심이 크지? 내가 다 알아.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슬쩍 손을 뺐다. 그의 손에선 아직도 그 여자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도준 씨, 피곤해 보여요. 가서 쉬어요. 아니야, 마누라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가. 근데 우리 엄마 왔다 갔다며? 엄마가 좀 심한 말 했어도 이해해줘. 엄마도 손주 기다렸던 마음이 커서 그러신 거니까. 알지?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나는 이제야 명확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희생시켰을 뿐이다. 이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이 많았다고. 강남의 그 룸바에서 찍힌 사진이 내 폰에 있는데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미소 지었다. 어둠 속이라 내 미소가 얼마나 서늘한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네, 알아요. 어머니 마음. 제가 다 이해해요. 제가 죄인이죠 뭐. 나의 순종적인 대답에 도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이 역겨워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참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도준 씨, 당신은 오늘 밤 무슨 꿈을 꿀까? 당신이 놓친 그 기회가 얼마나 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눈을 감고 병실의 정막을 즐겼다. 내일부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다. 일단 그의 휴대폰 명세서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야 했다. 며느리는 죄인이었다고. 아니, 이제부터 죄인은 당신들이 될 차례다. 퇴원하는 날까지 남편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병간호를 하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는 전매특허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바쁜 곳은 회사가 아니라 윤지혜라는 여자의 아파트 근처라는 것을. 병원 로비에 서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 휴대폰에 연동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앱을 켰다. 그는 내가 연동해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저 생활비 관리 차원에서 묶어둔 카드였으니까. 띠링 하고 알림이 울렸다. 결제 5호 명품 편집숍 245만 원. 내 손등에 핏줄이 곤두섰다.
나는 유산 후 몸조리할 한약 한 첩 지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눈치를 봤는데 그는 그 시각에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뻔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던 내 기대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구나. 도준 씨,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소용돌이쳤다. 슬픔은 이미 증발했고 남은 건 차가운 얼음 같은 증오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그의 위치 추적 기록을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어제 퇴근 후부터 지금까지 회사 근처가 아닌 서초동의 어느 주상복합 단지에 머물러 있었다. 그곳은 윤지혜의 주소지였다. 잠시 후 도준 씨의 차가 병원 정문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만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은정아, 빨리 타. 바람 불면 안 좋아. 걱정해주는 척하는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나는 차 뒷좌석에 짐을 싣고 보조석에 앉았다. 차 안에서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났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지혜라는 여자 취향이 참 노골적이네. 나는 아무 내색 없이 창밖을 보았다. 도준 씨는 내 기분을 살피는 듯 슬쩍슬쩍 쳐다보며 말을 걸었다. 몸은 좀 어때? 엄마가 집에서 미역국 끓여놓고 기다리신대. 가서 좀 먹고 푹 쉬어. 어머니가요? 웬일이세요? 제가 직접 차려 먹어도 되는데. 야, 그래도 며느리 몸조리인데 엄마가 신경 많이 쓰시지. 엄마도 그날은 너무 속상해서 말이 헛나온 거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거짓말. 시어머니가 미안해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건 6년의 세월이 증명한다. 분명 도준 씨가 시켜서 하는 연극이거나 아니면 내게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밑밥일 터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왔니? 쯧쯧, 얼굴 반쪽 된 것 좀 봐라. 그러니까 평소에 몸 관리 좀 잘하지. 어머니는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한 사발 퍼서 식탁에 놓았다. 하지만 그 국그릇 안에는 고기 한 점 보이지 않았다. 자, 이거 먹고 기운 차려. 그리고 도준아, 너 잠깐 나 좀 보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식탁에 홀로 남겨졌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야, 너 지혜 걔랑은 정리 잘하고 있니? 지금 마누라 저 모양인데 들키면 골치 아파져. 그리고 이번에 지혜가 요구한 돈, 그건 해결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 앞에서는 그렇게 정조를 강조하시던 분이 아들의 분류는 돈으로 해결해 주려 하셨나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다. 이건 모독이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모독. 도준 씨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알아요, 엄마. 안 그래도 오늘 백 하나 사줬어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은정이 제 몸 좀 추스르면 이혼 얘기 꺼낼게요. 애도 없는데 뭐하러 데리고 살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애도 못 낳는 며느리 붙들고 있어 봐야 집안 망조만 들지. 근데 은정이 걔 친정에서 준 아파트 명예, 그거 확실히 내 쪽으로 돌려놓고 끝내야 한다. 알았지? 나는 식탁 의자를 꽉 잡았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 대신 웃음이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6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 이런 쓰레기 덤이었다니. 내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 털어 마련해 주신 이 아파트까지 탐내고 있었다니.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방으로 향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다. 202X년 X월 X일. 시어머니와 남편의 공모 확인. 윤지혜에게 명품 가방 선물.
이혼 및 재산 탈취 계획인지. 나는 메모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서은정이 아니었다.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돌았고 입가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그 끝에 누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 나는 다시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며 나를 보고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은정아. 벌써 다 먹었니? 네, 어머니. 미역국이 참 시원하네요. 속이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나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도준 씨는 내 미소에 안심한 듯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래, 우리 은정이 착하지. 금방 기운 차릴 거야.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손 조만간 내가 부러뜨려 줄게. 당신이 그 여자에게 가방을 건네던 그 손 말이야. 며칠 뒤 나는 도준 씨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가로챘다. 비밀번호는 너무나 쉬웠다. 그 여자의 생일이었다. 메신저 앱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대화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지혜야. 조금만 참자. 조만간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 나는 그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내 메일로 전송했다. 그리고 사진첩에 저장된 은밀한 사진들도 모두 복사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내가 살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정아, 너 거기서 뭐하니? 남편 휴대폰은 왜 들여다봐? 너 설마 의심하는 거냐? 나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아니요, 어머니, 도준 씨한테 급한 연락 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던 참이었어요. 회사에서요. 주제넘게 남편 일에 참견 마라. 너는 그저 집안일이나 잘하고 몸조리나 해. 알았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상상도 못할 만큼요. 밤이 깊어지자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남자를 사랑했던 기억들이 조각나 흩어졌다. 6년 전 결혼식 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던 맹세는 이제 먼지보다 가벼워졌다. 혹시라도 당신이 조금이라도 미안해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하지만 당신들은 선을 넘었어. 내 아이를 조롱하고 내 부모님의 재산을 탐내고 내 영혼을 짓밟았지.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1일이야. 당신들의 지옥이 시작되는 날. 나는 다시 수첩을 펼쳐 다음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변호사 상담, 재산 분할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녀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체면과 아들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내 눈물은 그날 병실 바닥에 다 쏟아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차갑고 단단한 복수뿐이다. 그런데 어머니, 그거 아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사실은 어머니 몰래 도박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것까지 다 알게 되면 어머니 표정이 어떨까요? 나는 입가에 조용한 미소를 띠며 잠을 청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이다. 새벽 3시 정적을 깨고 울린 전화벨 소리는 불길함 그 자체였다.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던 도준 씨는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발신인은 시댁 근처에 사는 고모님이었다. 은정아, 은정아. 내 시어머니가 지금 병원 응급실인데 어떡하니? 고모님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비명이었다. 급성 심정지.
평소 혈압이 높긴 하셨지만 어제 저녁까지도 내게 전화해 내 아들 아침밥 제대로 차려줬냐며 윽박지르던 분이셨다. 나는 도준 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잠결에 왜 그래. 내일 출근해야 해라며 투덜댔지만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눈을 번쩍 떴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도준 씨는 핸들을 움켜잡고 꺽꺽 울어댔다. 그 모습이 참으로 낯설었다. 내가 유산하고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일이 바빠서 미안해라는 짧은 문자 하나로 대신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는 저토록 세상을 잃은 듯 통곡을 하다니. 나는 조용히 조수석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지나칠 때마다 내 속에서는 기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슬픈가? 아니, 그렇지 않아. 무서운가? 그것도 아니야. 그럼 이건 뭐지? 나는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대에 막이 오르기 직전의 긴장감 같았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겠다고 하셨지만 신은 내게 뜻밖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도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어머니를 찾았다. 친척들이 몰려와 그를 부축했고 사람들은 저런 효자가 어딨냐며 함께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을 때 거울 속에 나는 차분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검은 옷을 걸치고 머리에 하얀 리본을 꽂았다. 거울 속의 여자가 낯설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뺨을 살짝 만져보았다. 차가웠다. 오늘이구나. 내 인생의 지옥을 끝낼 날이 바로 오늘이야.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은조렸다. 장례식장으로 들어서자 시큼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정 사진 속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슬퍼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이라고 묻는 듯한 그 표정.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속으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제가 감히 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금지옥엽 아끼시던 아들의 실체를, 그 찬란한 명성을 제가 오늘 박살낼 거거든요. 조문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쉴 새 없이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신발을 정리하고 육개장을 날랐다.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친척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에휴, 저 며느리는 애도 못 낳고 시어머니 고생만 시키더니 상주 노릇은 제대로 하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더 밝게 웃으며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그래야 했다. 내가 더 완벽한 며느리로 보일수록 잠시 후 터뜨릴 진실의 파급력은 더 커질 테니까. 장례식 둘째 날 밤 도준 씨는 상주 자리를 지키다 지쳐 잠시 휴게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가 두고 간 휴대폰을 응시했다. 여전히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오빠, 어머니 소식 들었어. 너무 슬프다.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조금만 참아. 장례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윤지혜였다. 그녀는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독을 묻힌 위로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위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와중에도 여행 계획을 세우다니. 어머니, 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나를 쫓아내고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던 그 지혜라는 여자가 지금 어머니 죽음을 기회 삼아 당신 아들과 놀러갈 궁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배신감은 이제 단단한 칼날이 되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어제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어머니가 내게 퍼부었던 폭언들, 남편의 불륜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혜라는 여자와 내 뒤에서 나눈 은밀한 거래의 내용들. 혹시 내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아니, 이건 내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아기가 죽어가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건 축복이지. 나는 다시 거실로 나갔다. 도준 씨는 깨어나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취기가 올랐는지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연설을 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하나 키우겠다고 근데 저 은정이 저 사람 만나서 제대로 효도도 못 받고 가셔서 그게 제일 한이 맺힙니다. 그의 말에 조문객들이 나를 안쓰러운 혹은 비난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손에는 시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챙겨온 태블릿 PC와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도준 씨,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이 여기 다 있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같이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말이에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준 씨는 취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 완벽한 연기에 속은 것인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정이 내가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했네. 우리 엄마 목소리 다 같이 들어보자. 사람들의 시선이 장례식장 중앙의 대형 모니터로 쏠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 버튼 하나로 나는 서은정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고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것이다. 잘 가요, 어머니. 그리고 잘 가요, 나의 무능했던 남편. 정적이 흘렀다. 모니터에는 시어머니가 생전에 나를 앉혀두고 했던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 대화 같았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높아지며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다. 야, 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애를 잡아먹었니? 우리 도준이가 아까워 죽겠어. 너 같은 거 말고 지혜처럼 싹싹하고 집안 좋은 애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도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급히 리모컨을 찾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리모컨을 내 상복 주머니 깊숙이 감춘 뒤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뭐가 잘못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도준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너는 입 닥치고 있어. 지혜가 이번에 가방 사달라더라. 도준이한테 돈 좀 챙겨줘라. 그게 내가 이 집에서 붙어 있을 유일한 방법이니까 알았어?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마치 그녀가 영정사진에서 튀어나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조문객 중에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들도 있었고 도준 씨의 회사 동료들도 있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세상에, 김 여사가 저런 사람이었어? 아니, 며느리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도준 씨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너 미쳤어? 당장 꺼.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준 씨, 왜 그래요?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도준 씨도 옆에서 다 들었으면서 어머니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여기 도준 씨가 지혜 씨랑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어머니가 보라고 하신 거예요. 화면이 바뀌며 도준 씨와 윤지혜가 나눈 노골적인 대화들이 캡처된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넘어갔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찍은 인증샷,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수술받던 날 그들이 술집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까지.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은정아, 너 왜 이래? 도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화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찍기 시작했다. 효자로 소문났던 도준 씨의 명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느껴져? 당신의 그 가식적인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느낌이.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내 고통을 비웃었을 때 나는 이미 이 순간을 수천 번도 더 상상했어.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윤지혜였다. 그녀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조문을 온 모양이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우아하게 손짓했다. 어머, 지혜 씨 오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지혜 씨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여기 좀 보세요. 어머니가 지혜 씨를 얼마나 며느리 삼고 싶어 하셨는지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기쁘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지혜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도준 씨는 그녀를 따라가려다 친척들에게 붙잡혔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도준 씨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이 천하의 불효자 놈. 누님이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이런 추잡한 짓을 벌여?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를 이렇게 구박해? 작은아버지의 일갈에 도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효자가 아니라 아내를 학대하고 외도를 일삼은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그와 눈을 맞췄다. 도준 씨, 아직 끝이 아니야. 당신이 잃을 건 명예뿐만이 아니거든. 나는 그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준 씨, 기억나? 우리 아기 죽던 날. 당신이 지혜 씨랑 있던 그 술집 이름 말이야. 내가 그날 술집 CCTV도 확보했어. 당신이 내 전화 피하면서 웃고 있던 그 영상, 그것도 경찰에 넘길 거야. 유기치사 혹은 정서적 학대, 모든 죄명은 붙기 나름이겠지? 도준 씨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나를 괴물 보듯 바라봤다. 너 은정이 맞아?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잖아. 사람을 이런 괴물로 만든 게 누구인데? 당신이랑 어머니잖아. 6년 동안 나를 갉아먹고 마지막 남은 내 아이까지 앗아간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욕을 하고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조차 내게는 공허했다. 나는 그저 이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섬처럼 서 있었다. 아니야, 설마 이대로 끝은 아니겠지? 그가 다시 나에게 매달릴까? 아니면 나를 죽이려 들까? 불안함이 잠시 스쳤지만 나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내 주머니 속에는 아직 결정적인 카드 한 장이 더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죽기 직전 도준 씨 모르게 가입해둔 거액의 생명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 진실을 밝힐 때 도준 씨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가 됐다. 나는 영정 사진 속의 시어머니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내 착각일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장례식은 이제 제가 알아서 마무리할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대로 아주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요. 하지만 어머니 아들은 제가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아주 오래오래 비참하게 살게 될 거거든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걸어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숨쉬기가 편안했다. 내 복수의 1단계가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진실 추적은 이제부터였다.
도준 씨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 그리고 내 아기가 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의학적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려, 박도준. 당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집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폐허 같은 적막이었다. 도준 씨는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고 그토록 당당하던 어깨는 볼품없이 굽어 있었다. 나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담배 연기만이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은정아, 이제 속이 시원해? 내 인생, 우리 엄마 명예까지 다 짓밟아 놓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냐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속이 시원하냐고? 아니, 도준 씨. 아직 멀었어. 당신은 내가 느꼈던 그 지옥의 문턱에도 못 갔거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감정이 휘몰아쳤다. 분노, 혐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슬픔. 이 남자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나. 망가진 제 인생만 아깝고 내가 잃어버린 아이와 내 청춘은 안중에도 없지. 아니, 애초에 이 사람에게 나는 도구였을 뿐이니까. 도준 씨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유산 직후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고 의뢰했던 정밀 검사 결과지와 시어머니가 내게 강제로 먹였던 이른바 비방약의 성분 분석표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당신 엄마 김말순 여사가 나한테 매일같이 먹였던 그 한약 말이야. 손주 귀하게 본다고 몸 보호해준다고 억지로 입에 부어 넣던 그 약. 거기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아?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인 성분들이 가득했어. 혈압을 급격히 높이고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재들. 어머니는 내가 아이를 갖길 원한 게 아니었어. 내가 아이를 잃고 당신이 지혜 씨랑 당당하게 합칠 명분을 만들길 원하셨던 거지. 내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가웠다. 도준 씨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데. 아니, 어머니는 손주보다 당신의 행복, 아니, 당신의 돈이 더 중요했던 분이야. 당신 몰래 어머니가 가입해둔 보험들, 그리고 내가 유산하면 당신에게 돌아올 위로금 명목의 적금들 내가 다 조사했어. 당신 엄마는 나를 사람이 아니라 돈을 낳는 기계, 혹은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생각했던 거야.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혹시라도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 빌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역시나군.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어머니 뒤에 숨으려 하는 저 비겁한 모습이라니. 나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도준 씨, 당신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장례식장에서 터진 그 소동, 이미 영상으로 다 퍼졌어. 불륜의 아내 학대에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젠틀한 과장 이미지는 이제 끝이야. 징계위원회 열린다니까 준비해. 아, 그리고 지혜 씨? 그 여자는 이미 당신 차단했더라. 당신이 빈털터리가 될 거라는 걸 눈치챈 모양이지. 도준 씨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실성한 사람처럼 꺼이꺼이 웃더니 이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은정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 지혜랑도 정리할게. 아니, 이미 정리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 당신 없으면 죽어. 이 아파트 당신 명의로 다 돌려줄게.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응? 그의 축축한 손이 내 무릎에 닿았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다시 시작. 도준 씨, 당신은 지금 내가 불쌍해서 혹은 사랑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당신이 가진 걸 다 잃을까봐 무서워서 이러는 거지. 당신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게 이제는 지겨워. 당신이 내 아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범이라는 사실 평생 잊지 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도준 씨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다. 슬퍼하지 말자. 저 눈물에 속지 말자. 저건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내가 6년 동안 바친 진심을 저들은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제는 내가 저들을 지옥으로 보낼 차례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다. 내일이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갈 것이다. 시어머니의 상해 치사 혐의 비록 돌아가셨지만 공범 관계를 밝히기 위해 그리고 도준 씨의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와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나는 휴대폰을 켜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작은 점. 아가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엄마가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벌 줬어. 이제는 엄마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해. 나는 사진 속 아이에게 입을 맞췄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예전의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상처를 씻어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차갑고 맑은 물줄기였다. 나는 그날 밤 6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법정을 나서는 공기는 유난히도 맑았다. 몇 달간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끝났다. 도준 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판결에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매장이 그에게는 가장 큰 형벌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동네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그와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그는 법원 계단 아래서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정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그의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좋았던 때? 아, 당신이 나를 속이고 밖에서 웃고 있을 때 내가 집에서 당신 된장찌개 끓이며 기다리던 그 바보 같은 시간들 말이야? 그건 당신한테만 좋았던 거겠지. 나한테는 죽고 싶을 만큼 치욕스러운 기억일 뿐이야.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혼 신고 접수 중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당신이랑 엮인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아, 그리고 이건 서비스인데 당신이 지혜 씨한테 사준 그 가방, 그거 가짜더라. 지혜 씨가 당신 돈 빼돌리려고 일부러 싼 거 사고 영수증만 위조한 거래. 당신들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이용해 먹는 쓰레기들의 만남이었던 거야. 도준 씨의 얼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뒤돌아 걸었다. 그의 욕설이나 애원 따위는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나는 홀로 차를 몰아 강원도의 어느 작은 수목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내가 아이를 잃고 나서 몰래 나무 한 그루를 심어두었던 곳이다. 이름도 붙여주지 못한 아이를 위한 나만의 안식처. 나무는 그새 조금 자라 있었다. 나는 나무 주변의 잡초를 정성스럽게 뽑아내고 가지고 온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왔어. 이제 엄마는 혼자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외롭지 않네. 나는 나무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생각했다. 지난 6년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준 혹독한 훈련이었지. 이제야 비로소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서은정으로 서 있어. 나는 가방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손가락에 박혀있던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 한때는 이것이 내 행복의 징표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저 족쇄일 뿐이었다. 나는 반지를 깊은 흙 속에 묻었다. 과거를 묻듯이 고통을 묻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에 들렀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나물이나 남편이 좋아하던 고기 대신 내가 먹고 싶었던 상큼한 과일과 달콤한 케이크를 샀다. 집에 돌아와 식탁을 차렸다. 1인용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 보였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저녁 노을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노을빛을 받으며 나는 천천히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했다.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내 삶의 맛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친정 엄마였다. 은정아,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 엄마가 내일 내가 좋아하는 반찬해서 갈게.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엉엉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나 오늘 처음으로 내 인생이 예뻐 보여.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는 나.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정아, 잘 버텼어. 이제 너의 꽃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누구와 함께 걷지 않아도 좋아. 너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걸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오늘은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서은정, 인생 2막 시작. 시원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지나갔다. 마치 내 새로운 시작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내 앞에는 오직 내가 선택한 길만이 놓여 있었고 나는 그 길을 향해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뎠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나를 지탱해주던 사람들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를 찌르는 날 말입니다. 저는 그 칼날에 베어 피를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시련은 제가 잘못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거친 초대였다는 것을요. 아기를 잃은 날 저는 절망했지만 그 절망 끝에서 저는 비로소 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날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난 한 인간의 해방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만 살아야 했던 6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뒤에서 숨죽여 울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핑계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견디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꽃길은 누가 깔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바닥에 박힌 가시를 스스로 빼내고 피 흐르는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지며 걷는 그 길이 바로 진정한 꽃길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서은정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태양을 향해 걸어갑니다.